리더십의 불변의 법칙. 리더십의 불변의 법칙. 리더는 무조건 조직을 승리로 이끈다. 승리하는 리더의 패배하는 리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승자와 패자의 특성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 리더십의 상황은 모두 다르고 모든 위기에는 저마다의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리하는 리더에게는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다. 바로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그들은 이기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대안으로 여기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 승리할 방법을 찾아낸다. 승리하는 리더들은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기는 것 외에 그 무엇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다. 히틀러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처칠. 위기는 최고의 리더를 만들기도 하고 최악의 리더를 만들기도 한다. 위기가 닥치면 압박감은 극에 이르고 리스크는 하늘 높이 치솟는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유럽을 무너뜨리고 지멋대로 재편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히틀러와 나치에 대항해서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는 각오로 승리의 법칙을 실천할 리더가 있었다. 바로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다. 그는 영국인들을 독려해서 히틀러에게 저항했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처칠은 1940년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나치를 조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32년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독일이 원하는 것이 그저 다른 나라와 동등한 지위를 얻는 것뿐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무기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손에 넣는 순간에 그들은 잃어버렸던 땅과 식민지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처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려하며 전쟁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몇 년간 갖은 노력을 쏟았다. 하지만 당시의 총리 네벨 챔벌린을 비롯해서 영국의 리더들의 히틀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유럽의 많은 국가나 나치의 수중에 떨어졌다. 1940년 중반이 되자 유럽 대부분이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역사의 흐름을 자유세계 쪽으로 바꿔놓은 일이 생겼다. 한평생 승리의 법칙을 실천해온 윈스턴 처칠이 65세의 나이로 영국의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는 총리가 된 뒤에 첫 번째 했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혹독한 시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괴로움과 고난에 시달릴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신이 부여한 모든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바다와 땅의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독재자와 맞서 싸우고 사악하고 비일한 인류적인 범죄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입니다. 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공포가 닥쳐도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처칠과 영국인들은 독일의 침략 위협에 저항하며 1년 이상 외롭게 싸웠다. 독일이 영국을 폭격하기 시작했을 때도 영국인들은 굳세게 버텼다. 처칠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향한 길을 모색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바탕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냈다. 무솔리니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중의 방면에 병력을 배치했고 공산주의를 실현해주는 소련의 스탈린과 손잡고 원조를 제공했다. 영국 내에서 물자가 부족하고 나라의 운명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쌓았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자 처칠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결국 우리가 이겼군. 전쟁은 온 세상을 풍전등화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다. 푸리처 상을 받은 역사학자 아서 슐리젠저 2세는 이렇게 말했다. 2차 세계대전은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었다. 1941년 당시 지구상에 남은 민주주의 국가는 10여 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때맞춰서 등장한 위대한 리더들이
민주주의의 세력을 결집했다. 루스벨트와 처칠은 한 팀이 되어서 마치 권투의 원투 펀치 같은 리더십을 발휘했다. 영국의 총리가 영국인들을 하나로 끌어모았듯이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인들을 공통의 비전 아래에 뭉치게 했다. 이런 일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처칠과 루스벨트에게 승리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만일 두 사람이 승리 이외의 목표를 추구했다면 오늘날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슐레진저는 이렇게 말했다. 현대의 세계를 돌아보라. 분명히 히틀러의 세상이 아니다. 그가 꿈꿨던 천년 왕국은 엄청난 피를 뿌리며 불과 몇 년 만에 사라졌다. 또한 스탈린의 세상도 아니다. 그가 추구했던 끔찍한 세계는 우리 눈앞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처칠과 영국이 아니었다면 유럽 전역은 독재자 발 아래 쓰러졌을 것이며 미국과 루스벨트가 없었다면 유럽은 자유를 되찾지 못했을 것이다. 히틀러와 막강한 제3제국 군대도 승리 법칙에 헌신한 두 리더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다. 위대한 승리자 넬슨 만델라. 위대한 리더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 잠재된 모든 역량을 남김없이 밖으로 꺼내서 사람들을 승리를 이끌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1994년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한 뒤에 치러진 최초의 보통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쟁취하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승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만델라는 승리를 얻기까지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27년. 그는 이 과정에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냈고 승리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서슴없이 행동에 옮겼다. 만델라는 나중에 불법단체로 낙인 찍힌 아프리카 국민회의에 가입해 평화로운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하로 숨거나 외국으로 나갔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연하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그리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프레드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만델라는 자신을 가리켜서 평범하지 않은 환경 덕분에 리더가 된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성품과 승리에 헌신하는 마음가짐 덕분에 리더가 된 비범한 사람이다. 만델라는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것이 리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최고의 리더는 힘겨운 도전이 닥쳐도 꿋꿋이 맞서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준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리더십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패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열정은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창의력은 필수다. 포기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헌신은 당연하다. 승리는 필연적이다. 최고의 리더는 이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비전을 세우고 구성원들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로 문제에 접근한다. 승리를 만드는 세 가지 조건은 승리의 법칙은 모든 유형의 팀과 조직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 훌륭한 리더는 전쟁, 기업, 교육, 비영리단체, 정치 등을 가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팀을 승리로 이끌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되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첫 번째, 비전의 통일. 스포츠 팀은 선수들의 비전이 일치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아무리 재능과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들이라도 제각기 다른 의도를 품고 경기에 임한다면 팀은 우승하기가 어렵다. 스포츠도 기업도 비영리단체도 그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대표 농구팀 선수로 활동하며 이 교훈을 배웠다. 우리 팀에는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우리 팀이 주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우리 팀에는 문제가 있었다. 상급생과 하급생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함께 운동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경기 중에 상대방에게 패스조차 하지 않았다. 승리할 방법을 찾기는커녕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감독은 선수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기를 포기하고 상급생 팀과 하급생 팀으로 나눠서 경기에 투입했다. 결과 우리 팀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진 이유는 공통의 비전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팀이 아니라 자기 학년 선수들을 위해서 경기를 뛰었다. 팀보다도
다양한 능력의 구성원들, 팀이 다양한 기능을 지닌 선수들을 보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골키퍼만으로 이루어진 하키팀을 상상할 수 있을까? 커터백 밖에 없는 미식 축구팀은 영업사원과 회계 담당자만 근무하는 회사는, 기금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전력 담당자만 있는 비영리단체는 물론 말로 안 되는 이야기다. 모든 조직은 성공을 위해 다양한 진행을 지닌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일부 리더는 그런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사람들 모두가 나를 닮아야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제 조금 현명해진다는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조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인간 신체의 일부와 같다. 사람의 몸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모든 부위가 꼭 필요하며 각각 부위가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는 우리 팀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특별한 기술을 활용해서 조직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한다. 리더로 활동한 시간이 짧고 뛰어난 리더십 역량이 뛰어날수록 다른 구성원들의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 절대로 이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며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리더, 다양한 기술을 지닌 뛰어난 리더들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노르트잠 대학교의 미식 축구팀 감독을 지낸 루 홀츠는 이렇게 말했다. 팀이 우승하려면 감독이 누구든지 일단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야 한다. 문제는 좋은 선수들이 있을 때 승리할 수도 있지만 때로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감독은 바로 그 때문에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승리를 위해서는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비전의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기술을 적절하게 지닌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똘똘 뭉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바로 리더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리더는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근원을 위임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팀을 승리로 이끈다. 리더의 책무는 승리하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승리의 법칙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스포츠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리더가 대부분의 일을 무대 뒤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모습을 관찰하기 어렵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 특히 구기 종목에서는 리더가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누구나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어떤 팀이 이겼고 어떤 팀이 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 결과가 곧바로 나오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에서 승리의 법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마이클 조던이다. 그는 훌륭한 선생님에서 뛰어난 리더이기도 했다.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그는 매일같이 승리의 법칙을 실천하며 살았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를 시청하고 다시금 그 사실을 깨달았다. 조던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든 팀을 승리로 이끌 방법을 찾아내었다. 전기작가 미첼 크루의 글에 따르면 조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향한 집념과 열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소속팀 시카고 불스에서 선수들끼리 연습 경기를 할 때도 그런 집념과 열정을 내비쳤다. 시카고 불스 선수들은 연습 경기를 할 때 한 팀이 흰색 유니폼, 다른 팀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었다. 케빈 르거리 감독은 연습 경기 첫날 조던을 흰색 팀에서 뛰게 했다. 조던은 코트에 나설 때마다 이런 불굴의 집념을 보여주었다. NBA에서 처음 경력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개인적인 재능과 노력에 많은 것을 의지했다. 하지만 팀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리더로서 선수계점에서 그는 팀 전체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조던은 많은 사람이 팀의 경기력과 리더십에 대해서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경기에 결정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조던 없이 이길 수 있을까? 제가 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 걸까요? 제가 경기에 나가지 않았을 때 관중은 저의 리더십이나 동료들의 경기력을 높이는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팀을 위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리더는 항상 팀을 승리로 이끌 방법을 찾아낸다. 시카고 불스는 조던의 리더십 아래에 NBA 우승컵을 6번이나 들어올렸다. 시카고 불스의 단장이었던 제리 크라우스는 팀을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사건이 없었다면 조던은 분명히 7번째 우승을 따냈을 것이다. 팀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 뛰어난 우승 선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NBA 보스턴 셀틱스에서 센터로 활약했던 빌 러셀은 팀 전체의 경기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플레이를 평가했다. 덕분에 그는 NBA에서 11번이나 챔피언 타이틀을 따냈다. 최근에는 르브론 제임스 역시 팀의 성적을 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내가 이 글을 시점에 그는 NBA에서 4번 우승했고 NBA 결승전 MVP와 리그 MVP로 각각 4번이 선정되었으며 NBA 올스타에 17번이나 뽑혔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거의 20년 동안이나 뛰어난 리더로 활약을 한 데릭 지터가 소속팀 뉴욕 양키즈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5번 선사했다. 축구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개인 기록을 수없이 갱신하며 소속팀을 5번이나 우승으로 이끌었다. 미식 축구에서 페이튼 매닝이 NFL 올스타 브리볼 팬들의 투표로 14번 참가했고 리그 MVP에 5번 뽑혔으며 슈퍼볼도 2번이나 들어올렸다. NFL에서 MVP에 3번이나 오른 톰 브레디는 슈퍼볼에서 7번 우승했다. 심지어 그의 최근 우승은 43세의 나이로 팀을 옮긴 뒤였다. 승리 법칙을 실천하는 리더는 이길 때까지 계속 싸우며 쉬지 않고 팀을 승리로 이끌 방법을 찾는다. 그러다가 항상 승리하기만 하는 걸까? 물론 그렇지가 않다. 하지만 패배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패배 역시 승리로 바뀔 수 있다. 사실 패배는 승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존 우드는 농구 감독으로서 가장 싫은 것이 값싼 승리라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팀이 승리를 거둘 자격이 없는데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다. 선수들은 일단 이기고 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말을 들어요. 우드는 선수들이 경기뿐 아니라 삶에서도 승리할 방법을 찾는다. 당신은 팀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당신의 팀이 게임에서 승리할 방법을 찾는데 얼마나 전념하는가? 당신은 승리의 법칙을 경기에 실천할 수 있는가? 팀을 승리하게 만들 방법을 꾸준히 찾는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포기를 선언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물론이고 팀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승리의 법칙, 실천 매뉴얼. 승리의 법칙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이끄는 팀, 부서, 조직의 성공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잘못된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잘못된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그 일에 적합한 리더가 아니다.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팀에 적절한 인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종이에 적어보자. 그리고 팀원들이 지닌 기술들과 목록을 비교해보자.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비전의 통일이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그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라. 그리고 팀 부서 조직의 목적이나 사명이 무엇인지 질문해보라. 모두가 각자 다른 대답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하나의 비전을 분명하면서도 창의적으로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 각자와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목표와 팀의 목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